네, 손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브릭스 얘기 계속해서 전해주셨는데 정상회담 폐막 회견, 이 푸틴 대통령 주요 언급을 좀 요약해 주신다고요? 사흘간 일정 끝내고 그 앞서 예고한 대로 네. 푸틴 대통령이 정상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게 이제 북한군의 그 파병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진지하다는 점을 의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의 북한 친구들하고 협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덧붙인 게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하려는 것은 우리의 비즈니스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AFP 같은 외신은 북한 파병을 사실상 시인한 거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식인데 글쎄 이게 상관하지 않는 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상당히 우리로서는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네. 언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밖에도 글로벌 달러 결제망 스위프트 대체할 별도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이번에 국제사회가 관심이 많았죠. 네. 여기 대해서 푸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스위프트를 대체할 별도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현재 이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뭐 잘 알다시피 그 결제 문제가 브릭스의 핵심 사안이고 우리가 영내 통화들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오늘 새벽에요. 푸틴이 브릭스 다른 그 주요국들하고 이 달러 대체 결제 수단을 만드는데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좀 주목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엔 총장이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웃음을 보였다 뭐 이런 보도도 있네요. 그 전쟁 초기인 2022년 4월에 모스크바 갔고 이번에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도 뭐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마지막 회의 하는 자리에서 푸틴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 필요하다 하니까 이제 외신 보도는 푸틴이 씩 웃으면서 조금 뼈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총장이 우리 모두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행히도 가정에는 종종 다툼, 소란, 재산 분할, 싸움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새벽에 유엔 대변인이 여기 대해서 그 총장이 그 전쟁은 유엔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금 가시돋친 그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유엔 총장의 러시아 방문이 2022년 이후 처음인 처음입니다. 거죠. 네, 2022년 4월 이후 처음이었던 유엔 총장의 방문, 또 브릭스 정상회담 폐막 회견, 푸틴의 주요 언급. 저는 뭐 푸틴이 아주 작정한 듯이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미국과의 문제라든가 뭐 심지어는 그 브라질하고 그 베네수엘라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의견이 일치가 돼 있지 않았다는 정도. 아주 그러니까 예상외로 뭐 이렇게 막 속내도 드러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 아마 이제 그 브릭스 정상회담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국제적인 위상을 올리는데 아주 최대한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마음 먹고 언급을 한 부분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 얘기는요. 미국 대선 관련된 얘기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비호감이 증가했다. 뭐 지금 어떻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제 꼭 열 하루가 남았는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을 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그 전국 지지율이 지난 8월 때는 해리스가 그래도 리드를 했는데 이번에는 물론 오차범위 아니지만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리스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난 8월 조사 때는 해리스에 대한 호감, 비호감이 50%로 똑같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비호감이 53%, 호감이 45%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직무 수행 평가도 54%가 부정적, 긍정 평가 42%. 전반적으로 좀 해리스한테 불리한 쪽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캠프 쪽에서 뭐 정치 광고 대부분이 해리스 이념을 집중 공격했다. 뭐 이런 것도 좀 유효했다고 분석이 나오는 그래서 저널이 건가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 그 트럼프 캠프 쪽에서 우리 돈으로 한 5,200억 원 이상을 정치 광고에 투입을 했는데 대부분 해리스의 그 이념을 공격했는데 이게 좀 먹힌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나는 걸로 비교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일기 재임 때 어떠냐 그랬더니 긍정적인 것 같다는 게 52%, 부정적인 것보다 많았고요.
경제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10%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 경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데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더 당신을 뭐 경제적, 재무적으로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인가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세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네. 미국 미시간 대학 그 경영대학원하고 함께 또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전했는데요. 질문이 두 후보 중 누가 더 당신을 재무적으로 윤택하게 만들 것 같으냐 물었더니 트럼프라는 응답률이 45%, 해리스가 37%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파이널 타임스는 해리스 경제 공약이 대선 막판 레이스에서 동력을 잃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영대학원 교수도 해리스 경제 공약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기대감, 실망감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해리스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다른 분야에서 트럼프에 앞서야 되는 상황인데 녹록지가 않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 막판 레이스에서는 확실히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 좀 유리한 뭐 그런 보도들 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사전 투표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 기록을 네. 갈아치웁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전 현재 기준 지금 플로리다 대학 쪽에서 집계 나온 걸 보니까 2,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합주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폭스뉴스하고 전화 인터뷰하면서 지금 이제 뉴욕시 이건 아주 그냥 탄탄한 민주당 텃밭인데 네. 나 거기서도 이기고 싶다. 어. 그러면서 이민자들이 뉴욕을 점령하고 있어서 이번이 나한테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주 상당한 자신감을 또 내비쳤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뉴욕 증시 주택 건설주의 약세도 뭔가 해리스 쪽이 고전하고 있다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군요. 글쎄요, 지금 이 얼마 전에 그 건설회사들한테 세금 혜택 줘가지고 그 주택 300만 채 새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그게 별로 안 먹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건설주가 지금 굉장히 상당한 약세인데 이것도 해리스가 지금 막판에 고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기존 주택 판매 뭐 간밤에도 지금 주택 관련된 지표가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숫자로 보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보면 네. 그 주택 건설업체 주식도 일제히 많이 빠졌는데요. DR 호튼 같은 회사는 이번 주 들어서 3거래일 연속 하락해서 7% 넘게 빠졌습니다. 네. 다른 기업 그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주택 건설주 약세가 해리스 고전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택 건설주가 친환경 에너지도 그렇고 일명 해리스 수혜주였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연관이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분석이네요. 네, 그런 가운데 장기금리 상승세, 최근에 채권금리, 특히 뭐 10년물 4.3% 가냐, 뭐 이런 지금 기로에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를 반영한 거다라는 분석이 있네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이제 관세 올리고 뭐 감세하겠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도 부추겨지고 연방 재정도 악화가 될 테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 장기금리 상승세도 트럼프 우세를 반영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월가 네. 그 대형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그 풀턴이 그저께 세미나를 했는데요. 거기 참석자 한 사람이 지금 8년 전 그때가 생각난다. 그때 트럼프가 깜짝 승리해서 금리가 급등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뭐 장기금리가 4.5%까지 오르지 않겠느냐는 그런 그 관측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증시 하락장이 더 뚜렷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앞서서 뭐 여러 사실 대선과 관련돼서 증시와 연관짓는 분석은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이 또 있는가 그렇죠. 하면 네. 뭐 이런 식의 또 우려를 나타내는 분석도 있어서요. 잘 골고루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은 가열될 것이다라는 분석은 로이터 쪽에서 나오죠. 로이터가 그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 전직 인사들하고 뭐 기업인 그다음에 캠프 인사들 두루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요.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은 계속 더 두드릴 거랍니다. 다만 이제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을 거다. 해리스는 조금 더 표적에 맞춰서 뭔가 좀 이렇게 좀 핀셋 이렇게 집어내는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반면에 트럼프는 좀 더 무디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전직 인사, 뭐 기업인, 관계자 이런 걸 취재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네요. 저는 뭐 첨단 네. 기술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그 미중 간의 기술 냉전의 새로운 전선이 시작이 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언급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인터뷰했다고 하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안보 분야를 담당했던 인사가 데이터하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커넥티드 디바이스 쪽에서 그런 식으로 기술 냉전의 새로운 전선이 열릴 거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커넥티드카라든가 틱톡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도 덧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술이 이제 특히 중국군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또 동맹들하고 협력 그렇게 하는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 반면에 트럼프는 더 빠르게 대응하면서 미국 조치에 좀 이렇게 좀 불만을 갖는 동맹들도 압박할 거다. 그런 게 좀 차이라는 그 관측도 했습니다. 이 비유가 나오는데 해리스는 메스를 들고 트럼프는 해머를 들고 뭐 이런 차이점만 다르다 뭐 이런 클린턴 얘기네요. 행정부 때 네. 상무부에서 근무했던 인사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리스는 이 메스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건드릴 텐데 트럼프는 망치를 들고 두드릴 것 같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이런 접근 방식이 관세 인상 공약 막 그냥 무대 막 밀어붙이는 그런 데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향후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국 쪽 반응도 우리가 좀 예측하는 기사들이 있습니까? 일제히 그런 얘기를 했으면 네. 중국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나타난 몇 가지 케이스, 특히 미국이 그런 식으로 계속 압박하니까 이제 중국이 히토리오 가지고선 계속 뭐 수출도 통제하고 막 이런 식으로 몇 차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뭐 어느 행정부가 들었었던 중국도 자기들 계속 두드릴 거라고 보고 넉넉하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반도체 수출 제한 강화한 지 뭐 며칠 뒤에 작년 10월이죠. 흑연 제품 뭐 이런 예도 듣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그때 새 규제를 발표를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국장이요. 국제우주항공총회에서 뭐 중국 얘기를 좀 했다고 하는데 배경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미국 내에서 그냥 중국을 뭐 이렇게 계속 압박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나사 국장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께 밀라노에서 국제우주항공총회가 열렸는데 아시다시피 중국 그 달 탐선 무인 우주선이 지난 6월에 처음으로 그 달 뒷면 토양을 가지고 샘플, 왔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그걸 오픈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중국하고 그걸 좀 이렇게 좀 얻는 거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으로 대출을 받는다. 그 그렇죠. 샘플을. 예, 네. 예. 그래서 그걸 뭐 연구하고 돌려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닐슨 국장이 로이터하고 네. 회견하면서 협상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걸로 기대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기는 최소한 4개 미국 대학이 연구를 위한 그 샘플을 요청한 걸로 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지금 첨단 기술 놓고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지금 티격태격 하는데 적어도 과학 외교가 이것 때문에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해서 그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한 미국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사의 이런 입장이 자칫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그 미국 행정부의 결의를 좀 희석시키는 그런 식으로 어떤 중국에서 해석을 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점을 또 그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네. 중국 쪽 여기에 대한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중국은 뭐 이제 갑이죠 지금. 그래서 그런지 뭐 당장 반응은 없고요. 앞서서 그 6월에 그 샘플 가져오고 나서 이제 그때 전 세계에 오픈하겠다고 하면서 연구 신청서 내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미국이 2011년에요. 울프 수정안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나사도 그렇고 미국의 뭐 어떤 그 기관들이 절대 중국하고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거 못한다. 잘못하면 국가안보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수정안을 채택을 했는데 그때 중국 관계자들이 당신들 우리 샘플 얻어가지고 연구하려면 그것부터 폐기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달 샘플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토양 샘플. 네, 중국 그렇죠. 쪽은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겠죠. 일단 자기들은 네. 예비 분석은 마친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창호 6호 이번이었고 이제 그 전에 창호 5호도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보다 이제 중국 쪽 얘기는 훨씬 더 질감도 좋고 또 미세하고 다양한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더 좀 입맛을 다시게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1차 측정한 결과를 보면은 샘플 무게가 한 1935g이 넘는 걸로 그렇게 중국 매체들이 되어 있으니까 뭐 전 세계 이걸 나눠줄 모양인데 이제 미국이 지금 가서 손을 벌리는 입장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 대출 얘긴데요. 유럽연합이 러시아 동결 자산 이 수익금을 담보로 해서 최대 우리 돈으로 69조 원 대출 프로그램 얘기 나오는데 배경 설명 좀 해주세요. 러시아 그 동결 네. 자산은 건드리지 않고요. 그게 이제 엄청난 액수니까 이제 거기서 수익금이 나오죠. 그걸 담보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500억 달러 정도 대출해주는 그런 걸 이제 옛날에 합의를 했고 이제 그동안의 실무적인 걸 해서 이제 그게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G7하고 유럽연합이 이르면 연말께 이제 이거를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고위 당국자 얘기가 500억 달러 중에서 미국이 한 200억 달러 정도를 분담을 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를 일단 자기들 예산으로 주고 그다음에 이제 상환 받을 때는 러시아 그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이제 상환을 받는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꼼짝없이 자기들 돈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유럽 연합에 대해서 확실한 안전 그 담보를 요청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뭔가 하면은 유럽 연합이 지금 계속 그 러시아를 제재하죠. 6개월마다 이제 그걸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6개월 후에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친하니까 계속 어깃장을 놓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그러면 곤란하니까 6개월마다 하면 우리 이렇게 못한다 해서 그런지 이거를 이제 3년으로 늘리는 거를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제 회원국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헝가리가 그거 우리 안 해. 미국 선거 끝나고 보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지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근데 이 대출과 관련돼서 군사용은 의회 승인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그래서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200억 달러를 그중에서 분담을 하는데 네. 절반은 세계은행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는 거하고 절반은 군사용으로 주려고 했는데 의회가 이게 또 딴지를 걸면 안 되니까 전체를 다 이렇게 세계은행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아직까지 상당히 유동적인데 이번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날 이제 지금 이제 세계은행 그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 날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근데 아직도 조금 유동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제 북한 파병의 또 다른 속뜻 푸틴의 돈줄 죄기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러시아를 이제 제재를 추가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블룸버그 소식통을 이용한 보도를 보면요, 러시아산 광물 제재를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네. 팔라듐하고 티타늄 이건 뭐 전 산업에 다 들어가죠. 그리고 러시아가 뭐 세계 최대 생산국이면서 공급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푸틴의 돈줄을 이제 옥죄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산업 전반에 쓰이고 또 러시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쉽겠느냐, 유럽이 넉넉하게 응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인데, 일단 미국은 이런 식으로 좀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거를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때 보면 작년 12월에요. 영국이 팔라듐을 제외한 그 러시아산 금속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 팔라듐이 제재 대상도 아닌데도 그때 한때 가격이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시장이 민감한 상황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로이터 보도가 기자가 논평을 요청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국제사회 관심사입니다. 근데 중국이 여기에 관해서 처음으로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어제 브리핑에서 이제 연합뉴스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러시아 파병을 알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모르는 이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각 당사자가 국면 완화를 추동하고 정치적 해결에 힘쓰길 희망한다. 이거는 전에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국이 좀 난감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뉴욕 타임스는 그렇게 네. 분석을 했는데 중국이 좀 짜증났을 거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최대 우방인데 중국을 조금 이렇게 제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그리고 또 특히 러시아가 여기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주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껄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타임스가 중국이 짜증났을 거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국 유대도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는 시진핑이 이번에 카잔에서 푸틴 만났거든요. 그때 우크라이나 문제도 논의했다고 크렘린이 발표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휴전하는 게 어떠냐는 제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물론 그 추측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중국도 장기적으로 볼 때 자기들 이익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는 게
좋을 거라는 그런 분석도 전문가들이 내놨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좀 밀착된다. 뭐 이런 속에서 중국이 좀 짜증났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네.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주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